한국이 일본을 제쳤다. 포브스지 세계 강대국 순위 발표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6위, 일본 8위로 역전. 아시아 3강 구도 완전히 바뀌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영국 BBC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K-팝에서 K-무기까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어요. 심지어 미국 CNN은 일본 방위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은 독일에서 나왔어요. 분단 국가가 어떻게 통합 강국들을 넘어섰는가? 독일 슈피겔지의 이 헤드라인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한국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일본의 전문가들조차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걸까요? 오늘 이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도쿄에서 무기산업전략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아사노 유미입니다. 지난 15년간 일본의 방위산업체들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 군사력 변화를 분석해왔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항상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지난달 포브스지에서 발표한 세계 강대국 TOP10 순위를 보는 순간 말이죠. 일본이 8위, 그런데 한국이 6위라니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 확인해봐도 결과는 같았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한 단계 높은 6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죠.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따위가 우리보다 위라고. 이런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포브스는 장난으로 이런 순위를 매기는 곳이 아니잖아요.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문화 영향력을 종합해서 냉정하게 평가하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한국을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았을까요? 분노보다는 호기심이 먼저 생겼습니다. 전문가로서 이 현상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건 아닐까요? 그동안 저희가 놓친 것들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비서구 강국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서구 선진국들조차 한국의 급성장을 놀라워하며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미국, 영국, 독일 같은 전통 강국들이 한국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니야.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뭔가 큰 변화의 물결이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동료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유미, 이번 기회에 한국을 제대로 분석해보는 게 어때? 그래야겠어.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냉정하게 데이터로 접근해야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내심으론 한국의 약점을 찾아서 이 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날 밤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지표, 군사력 현황, 기술 수출 데이터까지 모든 걸 수집했어요. 조사하면 할수록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무시할 수 없는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었죠. 특히 무기 수출 분야에서의 성장세가 놀라웠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300%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이게 정말 맞는 수치야? 몇 번이고 확인해봤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무기들이 단순히 저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유럽과 미국의 고급 무기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기술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포브스 순위 6위에 오른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일본보다 위에 랭크된 이유를 찾기 위해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 면적, 인구, 자원 보유량 같은 기초 데이터 말이에요.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한국의 국토 면적은 일본의 4분의 1 수준이었어요. 인구도 일본이 1억 2천만 명인데 비해 한국은 5천만 명 정도죠. 천연자원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일본도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맞나? 저는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일본을 넘어설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동료 사토가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유미, 독일도 비슷한 조건이잖아. 자원도 별로 없고 국토도 크지 않은데 유럽의 맹주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외신들이 한국을 아시아의 독일이라고 부르나 봐.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여전히 납득이 안 됐어요. 독일은 수백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산업 기반이 있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일본 방산업계 내부 보고서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전방위 강국으로 부상하는 한국에 대한 대응책 필요. 이런 표현들이 보고서 곳곳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예측 불가능한 강국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어요. 예측 불가능하다니 무슨 뜻이지? 궁금해서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한 분야에서만 강한 게 아니라는 내용이었어요. 경제, 문화, 기술, 군사력이 모두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보통 국가들은 한두 분야에서 특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본은 기술과 경제, 미국은 군사와 문화, 독일은 기술과 산업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성장이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K-팝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왔고 그 기업들이 다시 문화 콘텐츠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말이죠. 이건 정말 독특한 패턴이네.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외신 기사들도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성장 공식을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르피가로는 작은 나라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심지어 중국 언론들도 한국의 성장 전략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일본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도쿄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들의 세미나에서도 한국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었어요. 한국형 성장 모델의 지속 가능성.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들로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으려 노력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연구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게 현실이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이런 성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1990년대부터 시작한 문화산업 육성 정책이 2000년대 한류 붐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다시 2010년대 K-팝 열풍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전략이네.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일본도 쿨재팬 정책을 추진했지만 한류만큼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첫 번째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대체 이 작은 나라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의 성장 비밀을 파헤치던 중 저는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와 마주했습니다. 바로 무기 수출 현황이었어요. 이게 정말 맞는 수치야? 저는 몇 번이고 확인해봤지만 틀림없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지난 5년간 무려 400% 증가했더라고요.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해외 수주 실적이 놀라웠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980대를 주문했다는 소식을 봤을 때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폴란드가 왜 한국 전차를? 유럽은 전통적으로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를 선호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무기를 대량 주문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터키, 호주, 이집트까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도대체 한국 무기에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지? 저는 한국 무기들의 기술 사양을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K2 전차의 경우 독일 레오파드이나 미국 에이브람스와 비교해도 성능이 뒤처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더 우수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동장 전장치와 능동 방어 시스템은 기존 서구 전차들보다 앞선 기술이었어요. K9 자주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사거리 40km의 정확도까지 뛰어나다니요. 이건 기존의 유럽이나 미국 자주포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일본도 90식 전차나 16식 기동 전투차 같은 우수한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출 실적은 한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 무기들이 유럽 시장에서 독일과 프랑스 제품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봤을 때는 정말 경악했어요. 노르웨이는 나토 회원국이고 전통적으로 서구 무기만 사용해온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가 한국 무기를 고려한다는 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렇게까지 인정받고 있다니. 저는 일본 방산업계의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분명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한국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걸까요?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객 맞춤형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지원, 신속한 납품까지 모든 걸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반면 일본은 아직도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소극적인 수출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 저는 한국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무기와 함께 기술 지원, 교육 훈련, 유지 보수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존 무기 수출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한국이 무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구나. 그 순간 저는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무기 수출의 놀라운 성과를 분석하던 중 저는 더욱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K-팝과 K-드라마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게 우연일까? 저는 의문을 가지고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폴란드에서 K2 전차 도입이 결정된 이후 한국 문화 콘텐츠 수입이 300% 증가했더라고요. 터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인 이후부터 한국 드라마와 K-팝이 터키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설마 이것도 의도된 전략인가? 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 연결고리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무기 수출과 문화 콘텐츠를 패키지로 마케팅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무기 전시회에서 K-팝 공연을 함께 개최하고 한국 드라마의 군사 장비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마케팅 전략은 처음 봐.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존에는 무기와 문화가 완전히 분리된 영역이었거든요. 미국도 할리우드 영화에 군사 장비를 등장시키긴 하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어요. 외신들도 이 현상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무기와 문화를 함께 수출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평가했어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K-무기가 K-팝처럼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기도 문화가 될 수 있구나. 저는 한국의 창의적 접근에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의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그것이 다시 양국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발상이야. 저는 일본의 무기 수출 전략과 비교해봤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었어요. 기술력만 강조하고 문화적 요소는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때 동료 야마다가 흥미로운 분석을 해줬습니다. 유미, 한국이 전쟁도 브랜드화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뜻이야?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군인들이 정말 멋있게 나오잖아.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도 세련되게 표현되고. 야마다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 콘텐츠에서는 군인과 무기가 부정적이거나 무서운 이미지가 아니라 멋있고 신뢰할 만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후예 같은 드라마에서 한국군의 모습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인상적으로 각인됐죠. 이런 식으로 무기에 대한 인식까지 바꾸고 있구나. 저는 한국의 종합적 전략에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무기 전시회장에서도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딱딱한 기술 설명보다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무기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무기가 평화를 지키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도 한국식으로 브랜드화되는 시대가 온 거야. 저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일본도 분명 우수한 기술과 평화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창의적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마도 너무 기술에만 매몰되어서 마케팅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이 정말 다른 차원의 경쟁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문화와 감정까지 함께 수출하는 전략적 사고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무기와 문화를 결합한 전략을 분석하던 중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핵 없이도 이렇게 강할 수 있구나. 저는 한국의 군사력 평가 보고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6위에 랭크되어 있었는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 중에서는 최고 순위였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군사 강국이라고 하면 핵무기 보유가 필수 조건으로 여겨지거든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저는 한국의 재래식 무기 전략을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핵무기 대신 정밀 타격 무기와 방어 시스템에 집중 투자했다는 걸 말이죠. 현무 미사일 시리즈, 천검 요격, 미사일, 아이언돔 방어 시스템까지 모든 게 최첨단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있었구나. 저는 일본의 상황과 비교해봤습니다.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만큼 강력한 재래식 무기 체계를 구축하지는 못했어요. 특히 일본 내에서는 핵무기 보유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북한 위협에 대응하려면 핵무기가 필요하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려면 핵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일본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핵무기 없이도 충분히 강력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전략적 선택이야. 저는 한국의 결정에 존경심을 느꼈어요. 핵무기는 분명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국제적 고립과 경제 제재의 위험도 따르거든요. 북한이 그 대표적인 예였죠. 한국은 그런 위험을 피하면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한국의 접근법이 국제사회에서 윤리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유엔 군축회의에서 한국이 핵없는 강국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었거든요.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 이런 표현으로 한국의 전략이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의 정말 특별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강한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강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기존의 군사 강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였어요. 미국이나 러시아는 강하지만 때로는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강하면서도 평화적이고 윤리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더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되는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실제로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들도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 한국은 평화를 위한 힘을 추구한다. 이런 인식이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핵무기 논의에 매몰되기보다는 한국처럼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안보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핵 없이도 두려운 나라 한국. 저는 이 표현이 한국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의 접근법이 앞으로 세계 군사 패러다임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윤리적 군사 전략을 분석하던 중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을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야. 저는 한국의 폴란드 무기 수출 사례를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단순히 K2 전차를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포함한 종합 패키지를 제안했더라고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무기를 사는 동시에 자국의 방산 기술도 발전시킬 수 있는 윈윈 구조였습니다. 이런 협상 모델은 처음 봐.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존의 무기 수출은 대부분 일방적이었거든요. 선진국이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파는 단순한 구조였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국가의 발전까지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아크 미사일을 수출하면서 동시에 아랍에미리트의 청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기술 교육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외교와 기술이 이렇게 결합될 수 있구나. 저는 한국의 창의적 사고에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접근법이 실제로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데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가 무기 수출 이후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협력, 문화 교류, 기술 협력까지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있었어요. 무기가 외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구나. 저는 일본의 외교 전략과 비교해봤습니다. 일본도 무기 수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만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기술 공유를 통해 더 큰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이런 접근법은 국제무기 전시회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한국 부스를 직접 봤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무기의 성능과 기술력만 강조하는데 한국은 함께 발전하는 파트너십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파트너를 찾습니다. 한국 관계자의 이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때는 단순한 마케팅 문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국가들과의 관계를 보면 이 말이 사실이었어요. 무기 거래 이후 양국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외교까지 기술이 되는 시대구나. 저는 한국의 종합적 전략에 감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한국의 접근법이 기존 군사 강국들의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이나 러시아 중심의 무기 시장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거였습니다. 유럽 언론들도 이런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한국이 무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미국 러시아 중심 질서를 흔드는 새로운 강국이라고 평가했어요. 정말 대단한 변화네. 저는 일본 방산업계의 위기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외교와 기술 융합 전략이 앞으로 세계 표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모델 말이죠. 이런 접근법을 일본도 배워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한국의 외교와 기술 융합 전략을 분석하던 중 저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신뢰성이었어요. 신뢰가 기술을 이기는구나. 저는 한국과 일본의 무기 수출 실적을 비교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납품 일정을 거의 100% 지키고 있는 반면 일본은 자주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인도에 수출하기로 한 일본의 신칸센 기술 이전 사업이었습니다. 원래 2023년 완공 예정이었는데 2028년으로 연기됐더라고요. 5년이나 늦어진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반면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는 예정보다 빨리 납품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말이죠.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지? 저는 한국의 생산 시스템을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정시 납품을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같은 한국 방산업체들은 납품 일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생산체제, 예비 부품 미리 준비, 품질 검사 시스템 2중, 3중 점검까지 모든 걸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신뢰를 만드는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능 보증 부분이었어요. 한국이 수출한 무기들의 실제 성능이 카탈로그 수치와 거의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폴란드에서 실시한 K2 전차 시험에서 모든 성능이 약속된 수준 이상으로 나왔다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성능까지 정확하게 보장하다니. 반면 일본 무기들은 종종 성능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최신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서도 성능 미달 문제가 지적되곤 했거든요. 일본은 뭔가 잘못되고 있어. 저는 자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동료 사쿠라이가 핵심을 짚어줬어요. 유미,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로 각인되고 있어. 무슨 뜻이야?
국제사회에서 한국하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사쿠라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최근 국제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하는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 한국과의 계약은 안전하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일본에 대해서는 신중하지만 느리다. 완벽주의로 인한 지연이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신뢰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몰랐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깊이 조사해보니 이런 신뢰도 차이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업 문화 자체가 약속 지키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쌓아온 신뢰도가 방산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제품 하면 품질 좋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거였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에서 쌓인 신뢰가 무기에까지 전이되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은 기술력은 인정받지만 너무 완벽주의라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정확하지만 느리다는 이미지가 무기 수출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구나.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력만 좋으면 됐지만 이제는 신뢰성과 신속성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신뢰 시스템이 세계적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뢰야말로 기술력보다도 더 강한 경쟁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신뢰 시스템을 분석하던 중 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강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야 이해가 되는군. 저는 한국의 현대사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6.25 전쟁,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분단 상황까지 말이죠. 이 나라는 정말 많은 시련을 겪었구나. 저는 한국이 겪어온 역사적 상처들을 하나씩 분석해봤습니다. IMF 때는 국가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죠.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히 회복하고 오히려 더 강해졌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그때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금모으기 운동 같은 사례들을 봤습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함께 극복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단결력은 일본에서도 보기 힘들어. 저는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6.25 전쟁 이후의 복구 과정이었어요. 전 국토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니요. 이건 정말 기적이야.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분단 상황 속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생존력도 놀라웠어요. 북한이라는 상존하는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고통이 이들을 강하게 만들었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강함은 단순히 기술력이나 경제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역경을 이겨낸 경험, 생존을 위해 쌓아온 의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일본은 기술로 이기려 했고 한국은 생존으로 이겼다. 저는 이 결론에 도달했어요. 일본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기술을 발전시켜왔지만 한국은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모든 걸 발전시켜야 했던 거죠. 그런 절박함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역경 극복의 경험이 한국 무기의 실전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무기들은 실제 위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론적 완벽함보다는 실전에서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가 신뢰받는구나. 저는 이해했어요. 평화로운 환경에서 만들어진 무기와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만들어진 무기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고 그 다음엔 의심했지만 이제는 존경하게 됐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저는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포브스 순위에서 일본보다 높은 6위에 오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며 쌓아온 내공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이런 영향력이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었고 심지어 유럽 국가들도 한국의 위기 극복 노하우를 배우려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고 있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제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술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한국이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생존력, 회복력, 그리고 함께 극복하는 힘이야말로 진짜 강함이라는 걸 말이죠. 강함은 상처에서 온다. 저는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강국의 모델이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분노에서 시작된 저의 한국 분석은 결국 존경과 기대로 끝이 났습니다.